요새 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요즘 방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자인지 방송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침에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시황 정리하고 있고요. 자랑 하나 하자면 요즘 한 2,500분, 3,000분 정도가 아침마다 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10배 뻥튀기 하면은 3프로 TV와 먹을 수 있다. 보고 있고 저녁 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자 이제 1,000명 넘었어요. 평균 시청자도 1,000명 찍기는 또 처음인데 열심히 또 방송하고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가치 투자, 안 잃어버리는 투자를 위해서 안전한 종목, 확실한 종목, 확률이 어디가 높냐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테이버입니다. 네. 진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꾸준함과 성실함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맨날 하고 있죠. 네, 저는 테이버님 진짜 막 1만, 2만 때부터 봤는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지만 진짜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3만 넘었습니다. 네. 13만 넘으시고 조회수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네. 네, 그러신데 그러면 또 오늘도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는 한 2,600, 코스닥은 900, 뭐 이 정도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흔들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뭐 HBM도 마찬가지고 DDR5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수요 공급 사이클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올해 감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증산을 하고 증설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파가 풀로 차고 난 뒤에 증설을 해서 우리가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그럼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조금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겠구나 하고 그때 되면은 반도체를 팔아야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감산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재고가 줄어드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아직은 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다라는 점 봐주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립니다.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유동성에 의한 등락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는 여전히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뭐 돈이 SBB 때문에 풀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2020년도에 풀었던 돈이 아직까지 여전히 뭐 통장에 잠겨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임금 상승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걱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점, 유동성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빠른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돈을 많이 잃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조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흔들림은 있어도 뭐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봤을 때 우상향은 더 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일단 사이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이긴 해요. 다만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애플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리고는 8월 CPI 기준을 보시면은 8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8월 11일 금요일장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7월의 상승분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 혹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20% 넘게 올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겪었던 20% 30% 이런 것보다는 5에서 10% 정도의 약간의 뭐 0점 조절 정도의 시기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끝나면은 또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7만 전자에서 한 6만 8천 원, 9천 원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기간별 투자 수익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여기 나와서도 또 식사 자리에서도 형님 삼성전자 물려 계시면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왜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PBR 기준으로 0.85, 0.9면은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감산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확실히 바닥을 잡아준 것도 있지만 그냥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더 빠지기 어려운 주가까지 내려왔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럼 2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평가는 언제 받을 거냐? 그걸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1.3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제품들이 함유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 놓고 봤을 때는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고점까지 가면은 적어도 8만 원, 많으면은 9만 원, 진짜로 시황이 너무 슈퍼사이클처럼 좋아지면 10만 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5만 5천 원 기준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한 2025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년 정도, 2년이면은 수익률이 60%, 70%, 80%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가 조금 더 선반영으로서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7만 원대까지 왔어요. 6개월 만에 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네. 지금 내가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을 때 2025년도에 8만 원을 갈지 10만 원을 갈지는 모릅니다. 다만 2025년 1년 반 동안 8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좀 길게 봤을 때 2년 반 동안 8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예금보다는 수익이 좋겠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차익 실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같이 녹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반등, 상승을 꽤나 많이 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7만 전자는 안 깰 거야라고 하고 7만 원 이로 갈 거야라고 표현을 하지만 8만 원 이로도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서 그게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밀리면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매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또 단기에 차익 실현하는 그런 돈의 움직임 이것도 존재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이게 좀 과하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조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2년 반 동안 8만 원일 수도 있고 뭐 더 많게는 뭐 10만 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느 게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9만 원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9만 원 정도면은 확실히 좀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계산기를 ROE를 넣고 배당을 넣고 실적을 넣고 뭐 PER, PBR 다 넣어보면은 뭐 그 정도에서 좀 나오는데 2020년도에도 우리가 9만 6천 원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디서부터 매도를 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7만 원을 넘어갈 때부터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그저 그때 장이 좋고 그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을 한다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냥 단순히 로직상에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이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봤다라고 하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마 8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좀 기관 외국인도 매도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HBM이나 차량용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막 10만 원 더 뚫고 올라가고 막 이런 가능성은 그래도 크지 않다고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월급을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5만 원, 10만 원짜리의 추가적인 수익이 HBM에서 붙는 거고 또 뭐 AI에서 붙는 거고 로봇에서 붙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큰 규모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또 미래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메모리 대비 너무 규모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야근 수당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받으면 분명히 좋긴 한데 기본급이 워낙 크다 보니까 표시가 좀 덜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인센티브가 더 붙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정도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AI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하루짜리 단기 알바 수준의 아주 조그만한 이제 매출과 이익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급이라고 표현하신 게 기존 메모리 네. 반도체인 거고 네. 거기는 약간 성숙산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메모리는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가 D램 기준으로 보시면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중국 기업을 포함하더라도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끝났죠. 그리고는 또 돈이 있다고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냐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진입이 안 되는 시장이고 워낙 기술이 오랫동안 쌓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돈으로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기술적 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또 갑이거든요.
본인이 물량을 조절하면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이제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안 망한다 혹은 삼성전자 갑이다.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익률이 등락폭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주가도 매우 좀 등락폭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말씀해주신 뭐 야근 수당 부분이나 부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션이 크지 않아요? 일단은 메모리 대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HBM이 지금부터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한 10%에서 15%, 많이 벌면 20% 정도 플러스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주가에 녹여낸다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원 받던 거를 20% 추가한다 그러면은 96,000원이 될 것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적을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주가를 뭐 14만 원, 15만 원 잡는다라고 했을 때 20%를 추가하면은 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구간에서 정말로 돈을 잘 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뭐 보고서를 보시면서 0점 조절,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에 0점 조절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이클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는 게 투자에는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앞으로 그런 뭐 인공지능 혁명에 힘입어서 차량용 반도체에 힘입어서 정말 이렇게 더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는 사이클을 그리면서도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지만 그 기울기가 다른 거죠. 근데 우상향이라는 거는 장기로 보면 우상향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애플이나 구글, 마소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시면은 얘네들은 매 분기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그 뭐 미국의 뭐 규제 혹은 미국의 제도 이런 특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설계를 중심으로 하고 생산을 외주를 맡긴다라는 이런 사업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20%대, 30%대가 나와줘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별로 주가에 흔들림이 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보시더라도 그리고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적자죠. 지금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5조가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잘 벌 때는 15조, 20조 벌던 회사가 못 벌 때는 뭐 5조, 10조 적자를 내버리니까 당연히 파도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램, 메모리 반도체 기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때는 50%가 나와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적자가 나오죠. 파도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특히 하드웨어를 제조해서 납품한다라는 특성상 재고 관리에 따라서 이게 가격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가는 사람한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장기로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다만 조금 오히려 매매를 좀 꾸준히 하시는 편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을 얻기가 쉽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수익을 쌓아갈 수 있고 미국은 그냥 사놓고 안 파는 게 좀 더 수익을 쌓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기에 안정적인 주식, 돈을 확실하게 벌 주식에 집중하는 걸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반도체는 거기 들어가요? 반도체는 계속해서 파도를 타면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돈을 복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보시든 아니면은 뭐 생산을 하는 이런 뭐 돈의 투자의 규모, 생산의 규모 이런 걸 다 놓고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면은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케미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해외에 경쟁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만 보더라도 GM의, 포드의, 스텔란티스의, 테슬라의 너무 자동차 회사가 많습니다. 일본을 봐도 중국을 봐도 유럽을 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레드오션이 될수록 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이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도체라고 딱 하면은 그죠? 우리나라 아니면 대만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D램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와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독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우리가 마땅히 투자를 해야죠. 다만 이게 내수 중심 혹은 어디를 보더라도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 모아가도 괜찮은가요?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된다. 아직까지 고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죠. 네. 근데 그쪽은 아무래도 좀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기관 쪽에서 많이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거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인데,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뭐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아니면은 여러 뭐 창구를 통해 가지고 뭐 카톡도 마찬가지, 텔레그램도 마찬가지, 유튜브에 뭐 경제 TV에 여러 창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고는 또 한국 주식과 함께 글로벌 주식을 다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2, 3년 전 기준에서는 주변에다가 미국 주식 말씀드리면은 그게 뭐예요? 이거였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거랑 우리나라랑 무슨 차이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낫겠네 하고 그걸 투자를 하세요. 무슨 소리냐? 다들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시면은 조금 크게 좀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점점 FM화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소부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쵸, 수급이 좋고 막 이렇게 기대감에 차트가 예쁘고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진짜 돈 드는 기업에서 진짜 기술이 있는 기업을 고르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기업 선택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런 기업 몇 개 소개시켜 주세요. 저는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ISC도 또 SK 인수가 되기도 했죠. 뭐 후공정에서 테스트 이런 쪽으로 와보시고, 그 다음에는 뭐 TCK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제가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솔브레인 이런 데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꾸준한 영업이익률, 그리고는 지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5% 전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C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하나머티리얼즈 혹은 TCK 이런 데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0%, 25%, 30%씩 나와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구한테 파느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가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TSMC, 뭐 DB하이텍 이런 데서 얘들의 소재와 부품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영업이익률을 20%, 30%씩 남겨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곧 기술력이에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력이 있고 독보적인 기업이라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영업이익률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겨먹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을 고르셔야 되고,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는 DB하이텍의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는 TSMC의 파운드리를 비교하면은 TSMC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요.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40%까지 갔다가 지금 20%대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는 명백하게 뭐 파운드리만 비교된 건 없지만 그쪽도 한 20, 30%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SMC가 많이 돈을 벌고 많이 남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기술력이 높기 때문이고, 그러니 미국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이 TSMC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소부장 기업들을 공부하셔서,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률이 성장하고 혹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 기업을 고르시면은 실패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ROE 이런 걸 봐야겠네요. ROE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봐요. 왜냐하면 ROE는 이게 뭐 재무적인 특성인데,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면은 ROE는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배당을 좀 적게 주면은 ROE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성상 ROE를 보고 투자하시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애플 같은 경우에는 ROE가 150%가 나옵니다. 이게 회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100%가 넘게 나와요,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고, 투입 자본 대비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게만 그쵸, 중소기업일 때 한 25% 나오던 기업이 10년만 지나면은 5%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자기 자본입니다. 번 돈을 주주한테 주든 투자를 하든 하면서 이 돈을 자꾸 줄여야 ROE가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데, 이 돈을 쌓아놔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져서 ROE가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투자할 기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식 ROE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통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 좀 이야기가 나와서 그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2차전지는 영업이익률이 낮잖아요. 네. 근데 매출은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도 그렇고. 네.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뭐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익률에서 감익이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감가상각이라는 계속 재무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통 5에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깎여 나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출은 성장합니다.
증설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시장의 니즈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뭐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래서 과연 영업이익률을 제조업 평균으로 보시면은 5에서 10%가 나와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 이게 한 5%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5%대라고 하면은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못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시황이 안 좋아지면은 양극재도 분명히 조금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핵심 뭐냐 그러면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이게 깎이면은 깎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쵸,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조금 저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동박 모두 다 케미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케미칼이라는 기준에서는 이게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뭐 케미칼 관련주들 마찬가지지만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반도체처럼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2차 전지 주가는 뭐 3년치, 5년치, 10년치를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5년 뒤, 10년 뒤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는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여전히 성장을 하니까 뭐 유동성도 들어오고 변동성도 크니까 스윙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만, 그때마다 포인트는 뭐가 되냐 그러면은 분기마다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될 수밖에 없다. 떨어지면은 주가 방향성은 밑으로 갈 것이고 올라가면은 주가 방향성은 올라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계산식을 돌리셔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그죠, 영업이익률 얘기하면은 뭐 보통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 30%씩 남는다는데 50%씩 남는다는데, 근데 문제는 본인이 계산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계산하셔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은 투자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도 장비주는 투자를 해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뭐 저만의 룰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막 50% 막 30% 남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산업이 완성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스스로 계산할 줄 아는 그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업이익률은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케미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화학적인 케미칼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면 20% 30%까지 나오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등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 등락폭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로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올라갈 땐 10배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뭐 간이 많이 하는데 목표 주가 기준 보시면은 막 지금 현재 주가에서 플러스 100%씩 목표 주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컬 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이클을 잘 타면은 바닥에서 2배, 3배 갑니다. 근데 사이클을 잘못 타면은 위에서 이제 반토막씩 나는 게 좀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요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 우상향만 다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 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케미칼이라는 걸 동의를 한다면 뭐 우상향은 할 수 있지만 그 진동폭이 되게 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때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2차 전지는 작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고점 저점이 한 30%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변동폭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올해 초에 이렇게 랠리를 뿜어준 종목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 그 종목들은 랠리를 뿜어준 만큼 조금 상처도 깊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정말 본인이 스스로 면밀하게 공장이 얼마가 나오니까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이것을 남이 알려준 공식이 아니고 내가 직접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전히 2차 전지를 좋게를 보는 거는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엄청 크게 냈습니다. 여전히 리튬 산업이 성장하는 게 맞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정유업체들도 다들 리튬 산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엑소모빌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차세대 에너지원, 그중에 핵심을 리튬으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국가들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또 공급 과잉,
레드오션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래를 선반영했는데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은 또 약간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조업 평균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아까 뭐 리노공업이나 뭐 TCK 이런 데가 높은 이유는 네. 기술력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기술력도 그렇고요. 반도체 자체가 고부가치 산업이다. 아.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친구들이 존재하고 적자를 보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첨단에서도 인정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찾다 보시면은 얘들은 그냥 15% 나오네 안 좋네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이 15%만 나와도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평균치가 5에서 10%다. 그러면은 뭐 15%, 20%만 나와도 정말 좋은 기업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이런 게 영업이익률 한 15 되면은 대단하겠네요. 그 정도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에서도 그죠 한 50%에서 10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보는 게 한 7에서 10% 정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장기적으로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7% 정도고요. 많이 가면 10% 정도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가정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좀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G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제조사한테 지금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배터리 쪽에 보조금 지급하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쉐어하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어찌 보면은 갑이 된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메인에서 수급을 쥐고 흔들고 혹은 메인에서 제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기업이 본인들이 적자를 본다, 우리가 못 판다,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쪽이 잘 나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너네만 보조금을 받고 그래서 너네가 영업이익률이 높으니 너네한테 단가를 후려쳐서 우리가 적자 보는 걸 좀 메꾸자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죠? 지금 우리가 양극재업체가 몇 없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은 더 싸게 줄게라는 단가 경쟁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과거 사례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면은 진짜 모난돌이 정 맞듯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맞았죠? 네. 그런 식으로.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고금리에서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에 가장 약한 곳이 자동차, 그리고는 뭐 부동산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는 부동산은 오히려 조금 자산으로서 투자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력이 된다 혹은 이게 이 정도 빠지면 내가 사야지 하고 이런 막 대기 매수 수요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는 근데 소비재죠. 이게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는 보유한다고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미 내가 지금 이 고금리에서 캐피탈 금리를 주면서 자동차를 지금 샀을 때 나중에 내가 이걸 되팔았을 때 더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굳이 지금 차를 바꿔야 하냐라는 질문이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작년부터 좀 잡히고 있는 게 작년 중반부터는 약간씩 그게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와이어링 하네스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타이어가 어쩌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생산도 원활해지면서 재고가 오히려 재고가 이제 쌓여가는 말 그대로 대기 수요가 좀 이제 다 소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재고가 쌓여가다 보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작년에 제네시스를 주문을 하면 1년 반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발주했으면은 그때 주문 넣었으면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면은 3개월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중고차도 그 가격 옛날 지난 막 인기 차종은 플러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가 없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도 가끔 확인하고 그러면 저는 차를 단기로 렌트를 좀 해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단기 렌트를 알아보다 보니까 요새는 1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제 편하게 네. 차를 이제 뭐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붙어 있는 모든 가격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은 모든 특성을 감안했을 때 고금리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장 혹은 뭐 산업에서 이런 방향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뷰를 안 좋게 한 1-2년 정도, 2-3년 정도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정부 역시도 지금 보조금을, 전기차 쪽에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또 보조금을 쓰려고 하고, 경기 침체이다 보니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 쪽으로도 약간 돌리고 있는 편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자동차 시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면 2차 전지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번에 좀 더 이제 조정이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15일이 되면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에서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P와 Q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더 어찌 보면은 한번 매도가 터지고는 그러고 난 뒤부터 지금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좀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주라든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도 투심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니는 나와서 맨날 왜 2차 전지를 까냐 그러시는데, 저가 2020년, 이제 2011년이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엄청 깠어요. 떨어질 게 보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죠. 작년 중순, 작년 말부터는 반도체를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게 보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이 좋다? 좋아요. 근데 주식이 주가가 나쁘다 그러면은 피하시고, 주가가 좋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싫어하셔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과열이라는 점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테이버님은 2차 전지 기업 중에 좀 눈에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에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요, 저는 오히려 삼성 SDI라든지 LG엔솔을 지금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반도체 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결국 모든 뭐 내재화를 하든 뭘 하든 모든 가격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 배터리 업계도 초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LG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기업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두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무조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잘 따져봐야겠네요. 본인이 계산기를 굴리셔가지고 명확한 자료를 받아 보시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리서치 자료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자료를 보더라도 별로 좀 동의가 안 되는 편이라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빠지면은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마이크로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은 좀 더 이렇게 뭐 조정이 온다든지 혹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식으면은 오히려 저는 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좀 조심하셔라, 계속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도 PBR로는 엄청 싸더라고요. 네네네. 많이 올랐는데도. 네. 혹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견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30만 원 밑으로 깼을 때, 작년에 이제 수혜 입었을 때 실제로 저는 그때 사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고는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티시면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0만 원 전후에서 스윙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포스코를 철강 기업으로 볼 것이냐 리튬 기업이라고 볼 것이냐 하면은 저는 여전히 철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로봇 기업으로 볼 것이냐, 삼성전자를 반도체 기업으로 볼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반도체라고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포스코에 추가되어 있는 리튬 사업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처럼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때문에 올라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규모를 보더라도 뭐 3년 뒤에 돈을 번다, 5년 뒤에 돈을 번다, 벌 수 있죠. 근데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금 철강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철강 중에서도 중국의 철강석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데
다렌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해 내내 철강석 가격이 800 위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주가를 따져보시면은 포스코가 30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수준입니다. 이게 중국의 아변, 열연, 냉연 가격을 다 보시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해요. 중국의 바오산 철강 혹은 뭐 유럽에 있는 아르셀로미탈이라든지 이게 또 미국에 있는 유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뭐 철강 기업들을 다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다만 포스코는 지금 이제 리튬 사업을 크게 한다라는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습니다. 떴어요. 2배가 갔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싸다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싸다 혹은 뭐 PBR이 싸다라는 이유로 올라갔다가 이게 안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뭐 여의도 기관들이 사고 개인들이 사서 안 파는 경우에는 안 빠집니다. 외국인들 많이 팔았던데요. 네, 문제는 외국인들이 왜 팔고 나가느냐 이건데요. 외국인들이 밑에서는 정말 많이 샀어요. 상승하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율 55%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포스코는 6% 정도의 주주 환원이 가능한 기업이었습니다. 철강 기업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기술력도 좋고 뭐 이름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주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주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이 한 2% 후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2% 후반대의 급등한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니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좀 더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을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차순위로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애플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주 환원,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까지 포함하면은 3%가 넘습니다. 그럼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애플보다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애플보다 더 많은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비교를 많이들 하겠죠. 그게 엔비디아가 된다면, 테슬라가 된다면, 아마존이 된다면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차순위로 밀리는 거고요. 저 역시도 포스코홀딩스를 차순위로 밀어놓을 겁니다. 철강회사 기준에서 스윙을 투자를 하든 안정적인 투자를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배당 6%짜리라 그러면은 사놓고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뭐 전략을 뭐 수립을 할 수 있어요. 뭐 채권 대신 뭐 6%짜리를 내가 매입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3%면 뭔가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차트도 조금 무서운 상황이고, 그리고는 이 기업이 그래서 리튬으로 빠르게 전환이 됐냐, 리튬이 이 기업의 핵심이냐 놓고 보면은 아니죠. 여기서 철강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벌고 있는 재무제표가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말 그대로 내화물이 원래는 7, 80%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고로에 들어가는 그 바닥에 깔리는 불에 타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고 유통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사업으로서 이게 양극재, 음극재로 넘어갔고요. 그거는 당장 내년이면 공장이 오픈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화물이 60%대, 50%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반반입니다. 이러면은 2차 전지 기업으로 볼 수 있죠.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볼 수 있지만 포스코는 이미 70조, 80조를 철강에서 하거든요. 리튬이 올라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스틸 배드인가요? 스틸 셀인가요? 에코프로요? 네, 뭐 그 지주사요.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그 하나증권의 연구원님이 쓴 네. 레포트도 너무 높게 잡았다. 네. 가격이요? 네. 목표 주가를 너무 높여 잡았다. 에코프로 BM이구나. 에코프로에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를 어. 하시면은 저는 너무 높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BM 같은 경우에는 그죠,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목표 주가를 이렇게 뭐 설정을 하고 그 영업이익률 계산식에 따라서 뭐 증설이 완료되고 그 당시에 리튬 가격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으나 에코프로는 지주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는 카카오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주식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침에도 뉴스가 났던데 IPO가 4월에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대표의 법정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좀 과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KLX에서 IPO를 미루고 있다 혹은 IPO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시장 수급을 오히려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고, 그리고는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KLX에서도 조심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을 또 할 겁니다. 하기 위해서 이미 물적 분할을 끝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자회사 IPO를 하는데 제 유튜브에 댓글을 정말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이 채널이 더 크니까 여기서 명백히 밝혀드리면은
카카오도 오를 때는 지금과 같은 논리였어요. 카카오는 국민기업이고 카카오는 했는데 박살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때 내가 공부할 걸. 근데 지금 에코프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회사를 IPO하겠다라고 제도적으로 규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회사들을 분할을 시켜놨고요. 그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재무가 만들어지면은 하나씩 IPO를 하면서 시장의 돈으로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이미 어떻게 보면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IPO를 안 한다라고 밝힌 적도 없는 상황에서 IPO는 이미 실제로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러는 머티리얼즈가 상장되면 이노베이션도 상장될 거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죠. 한국 시장은 왜 이래라고.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은 왜 이래? 내 계좌는 왜 이래가 됩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철광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리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없는, 오너의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이에요. 네이버가 그렇죠. 오너의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네이버는 자회사 상장을 안 하고요. 과거부터 추진하는 건 딱 한 건 있습니다. 웹툰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을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목적이 명확해요. 헐리우드 시장과 더 큰 자본에서 어찌 보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카카오는 다르죠. 모든 회사를 IPO를 했고 IPO를 더 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얘들이 많이 다른 애인데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보더라도 포스코는 IPO가 없을 겁니다.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거는 뭐 정관에도 기록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포스코는 오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오너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지주사는 많이 위험하다. 그래서 뭐 스틸 배드가 아니고 처음부터 배드였고 처음부터 그거는 주식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홀딩스는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홀딩스, 특히 지주사, 오너가 있는 곳은 승계를 위한 하나의 종이 쪼가리예요. 그래서 승계 때문에 오르고 승계 때문에 빠집니다. 그런 종목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종목들이 배당이 5% 6%가 될 때 채권 대신 투자하시는 거예요. 안 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 관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 내부의 거버넌스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걸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시간은 오래 걸린다. 리튬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차전지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리튬으로 잘 넘어가고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또 좋은 주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리튬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네.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리튬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 톤수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현재 시장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 정도 목표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100만 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죠? 그 목표치를 이뤄내면은 그때의 주가는 100만 원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라고 하는 시기가 2030년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얘기를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한 5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더 올라가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간 수익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네. 뭐 약간 뭐 조정받고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게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는 아직 정고점 못 가고 네. 또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네. 좀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결국 자동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죠. 자동차의 전망이 안 좋다. 자동차의 전망이 안 좋으면은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인데 물론 전기차기 때문에 물론 중국, 유럽, 미국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부터 로봇에 그리고는 최근에는 충전소라는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도 일종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도 플랫폼화 될 수 있죠. 구독 서비스 앞으로 돈 벌 게 많다라는 기대감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리가 테슬라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올해 반등이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는 반등했을 때 보니까 포워드 PR이 50배, 60배까지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는 그죠?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IR에서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는 전년 동기 대비 여러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제 너무 덩치가 커지니까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둔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지만 성장 속도가 매년 100%씩 더블 나던 기업이 이제는 60%, 이제는 40%, 이제는 20% 얘기가 나오면은 이러면은 조금은 프리미엄을 줄여야겠구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아마존이 최초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PSR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막 50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대 중반, 초반 때는 그 PSR을 10배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고요. 그러고는 이게 2010년대 후반이 오면서 PSR, 말 그대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던 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확인했더니 실적 발표하고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너무 덩치가 커졌거든요. 시가총액이 또 커졌고 그러고는 얘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는 성장 속도를 정말 50%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게 둔화가 되면은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테슬라는 여전히 0점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급등을 했다가 또 조정을 받았다가 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안정화되면서 우상향을 할 거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미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유튜브 영상에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한 50% 올라갈 거고 빠지면 또 한 20% 빠질 거고 또 올라가면 또 20, 30%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파도를 칠 거다. 여전히 재밌는 주식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는 여전히 재밌는 주식일 겁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에서 우려를 표한 부분은 이게 사이버 트럭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밀리면은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반등을 주면은 어디서 팔지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랑 애플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서 네. 어떤 분들은 진짜 애플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을 테슬라로 꼽더라고요. 네. 미래에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네.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애플이 어떤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지금 그 논리에서 핵심은 우리가 스마트폰 혹은 맥북 그리고는 내가 만약에 맥북도 사고 맥스튜디오도 사고 다 사요. 애플에 나오는 모든 제품을 하나씩 내가 다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애플에 어느 정도 돈을 쓰게 될 것이냐 이 논리를 한번 볼게요. 그 논리를 보시면 1억 쓰기 어렵습니다. 애플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사더라도. 테슬라는 모든 제품을 다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차를 한 대 사더라도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결제를 해야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 오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로봇 얘기도 나오지만 그죠. 테슬라는 로봇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매번 슈퍼차저에서 충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폰에서 iOS에서 결제를 하듯이 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을 쓰는 이 에너지에 대한 돈을 사용하는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 전망으로 놓고 보면은 그쵸? 핸드폰은 모두가 들고 있지 않냐? 근데 자동차는 여러 브랜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슈퍼차저라고 하는 그 충전소를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는 매출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이번에도 20% 정도를 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 없는 생산 공정 혁신을 이루어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꾸준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미 구동 모델, 자율주행도 이제는 어찌 보면 플랫폼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소프트웨어적인 매출 이익도 이건 완전 순이익으로 잡힐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애플 역시도 지금 이번 분기에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이익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고요. 이 이슈는 이미 애플에 계속해서 꼬리표로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비전 프로를 보였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뭔가 혁신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보여줘야 애플이 10년 뒤에도 지금 애플이 될 것이고 그걸 못 보여주면은 인텔과 엔비디아의 관계처럼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폼팩터 혹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가 애플의 도전 과제일 것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도 자동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이라는 요 한계점을 돌파를 해내면은 또다시 퀀텀 점프 레벨업
그리고 거기에서의 뭔가 이제 프리미엄을 얻어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걸 지켜보는 거죠. 예, 투자를 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그 FSD 소프트웨어, 로봇, 막 에너지 기업, 보험회사 막 이런 거 다 영역을 막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막 융합적으로 하잖아요, 비전이. 네. 근데 그런 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현대차가 보험 회사에 진출한다 그러면은 그죠? 약간 금산분리인데 저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뭔가 이제 우버처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것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대기업이 침범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을 보시더라도 동남아를 보시더라도 심지어 중국을 보시더라도 이미 택시라는 사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버라고 하는 아주 손쉬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등록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기술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게 테크 기업한테 먹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국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 기업이 많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일단 해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요거를 규제를 하고 그때 요거를 좀 바꾸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미국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법이 안 나오면 하지 마. 원천으로 막아버리다 보니까 제도적인 접근 방식 차이가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 될걸? 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은 실제로 그게 됩니다. 애플도 뭐 이미 뭐 금융 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편에 이게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이겠죠.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매력이고 미국 기업이 잘 나가는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 테이버님은 만약 차를 사신다고 하면 전기차 네, 안 삽니다. 안 사요? 네. 왜요? 저는 그죠. 저만의 미신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요. 만약에 전기차를 정말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전기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다른 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없이 못 살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다는 소리는 내가 앉으면은 내 엉덩이에 배터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걱정을 하는 게 실제로 과거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자동차 회사 도요타 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공간을 그냥 무선 충전이 되는 하나의 충전기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 있는 기둥을 그냥 전류가 흐르는 코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장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오면은 집 안에서 계속 충전이 되는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피실험자들이 나타난 증상 중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째로는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산에 아주 고주파, 고전력선 이런 게 있죠. 고압 케이블이 있으면은 그 주변 마을에서는 뭔가 이제 질병이 생긴다라는 이슈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과학의 베이스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이게 몸을 움직인다, 생각을 한다, 심장이 뛴다 모든 것들이 전기적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굳이 내 몸에 더 추가적인 외부 자기장을 줄 필요가 있냐? 그걸 내가 항상 운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내내 그걸 불안해하면서 엉덩이에서 올라오는 자기장을 보이지도 않는 자기장을 고민을 하면서 의사들이 막 스마트폰 머리 위에 두고 자지 마세요 하는 이유도 다 어찌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아서이고 그게 수면을 방해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밝혀진 혹은 밝혀지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면서 안 좋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굳이 그걸 제가 자동차에서까지 느낄 필요가 있냐? 뭐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런 대안들이 나올 텐데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전기차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싫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하이발 테슬라 Y 이 세전 예약이 2만 건이 넘었대요. 어떤 게요? 사전 계약. 네. 2만 건. 거의 2만 5천 건이라고 그러던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넘어와서 유튜버들이 리뷰 올리더라고요. 네. 이게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부정적인 소식이긴 한데 LFP 됐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0년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장 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셧다운이 살짝 되면서 CATL보다 LG 엔솔이 생산량이 많았다. 1등을 찍었다. 1등 좋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CATL을 넘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3원계 배터리가 인산철보다 뭐 위대합니다. 그리고는 중국 거니까 미국에 진출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절대적으로 문제는 가성비와 그리고는 이 기술의 발전 속도예요. 근데 이 기술의 발전 속도, 가성비를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지금은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 난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해. 난 좀 더 뭐 화끈한 걸 원해. 나는 가솔린이 좋아. 나는 디젤이 좋아.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공생하는, 공존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둘 다 경제성이 있으면은 둘 다 굳이 망하진 않을 거예요. 도태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죠? 결국에는 우리는 또 한 번 중국과 싸워야 된다라는 점. 예,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의 가성비 측면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의 영업이익률, 이익률, 말 그대로 돈을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냐,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경쟁자로 생각을 안 했던 중국의 배터리 업계도 좀 경쟁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나라는 부분에서는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아, 예. 테슬라랑 엔비디아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면 네. 테이보님은 어딜 택하겠어요? 엔비디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못 사고 AMD를 샀습니다. 제가 지금 8개월 전이죠. 네, 1월이었어요. 네. 그죠. 엔비디아와 AMD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도 올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라 가지고 엔비디아 좋아하고 AMD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AMD를 딱 샀는데 네. 망했어요. 그럼 뭐 AMD도 지금 올라가겠죠, 뭐 열심히 하면은. 올라는 왔는데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건 그래요. 네. 그 엔비디아를 그렇게 좋게 보시는군요. 일단은 저는 엔비디아의 스토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반도체를 정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내려오냐 밑에서 올라가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 AP라고 하는 저 반도체 ARM이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ARM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RM 베이스의 설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성능을 최소 단위에서 저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능을 올려야 됩니다. 저전력을 써야 됩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고 올려온 게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칩이고요. 그리고는 GPU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의 1과 1과 1을 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CPU는 곱하기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기를 얼마를 쓰든 상관없어. 무조건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가 CPU였어요. 그게 인텔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애플이 ARM 베이스로, 엔비디아도 ARM 베이스로 올라왔는데 이게 오히려 위에서 전력을 얼마를 잡아먹든 잘 만들어야 돼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탄탄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요게 어찌 보면은 지금 GPU에서도 CPU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또 인텔이 또 뭐 지난 10년 동안 약간 뭐 AI를 하니 로봇을 하니 그죠. 지금은 핵심이지만 뭐 미래를 앞서 본 건 맞지만 10년 동안 좀 딴짓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들의 CPU를 좀 등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뭔가 기술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인텔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몰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 프로세서라고 하는 혹은 GPU의 그 연산 방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CPU랑은 좀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우연찮게 쿠다 프로세서라는 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쌓이면서 오히려 AI의 접목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엔비디아의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텔이 따라잡을 수 있냐? 안 되죠. 10년을 돌아가야 됩니다. AMD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교를 당하고는 있어요. 본인만의 또 아키텍처, 본인만의 뭔가 설계를 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마찬가지로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데 인텔은 조금 소외되고 있고 인텔이 그래서 GPU를 또 내기도 했지만 GPU가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잘 나간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개념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2020년, 2021년도에 AI 관련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플랫폼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아까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이요? 네. 테슬라.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의 50%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50%는 뭐냐?
테슬라입니다. 어.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자율주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돈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테슬라에 기대하는 바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뭐 소프트웨어를 사서 이걸로 뭔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미 엔비디아는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저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제 AMD 주주로서도 AMD보다도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는 너무 높이 올라서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수하세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다른 빅테크만큼 올라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반도체 설계 앞으로 있는 로봇, AI,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많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그 부분에서 핵심 기술, 설계 기술, 그리고는 하드웨어 공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업이 엔비디아라는 점에서는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는 뭐 그냥 분할 매수하시고 모아놓으시고 덮어놓으셔도 상관없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애플하고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또 막 그러니까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네. 엔비디아가 애플을 넘어섰을 거다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보는 애플은 한국의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약간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IBM이 될 거냐 아니면은 또다시 애플이 애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거는 갈문을배가 많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아직까지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폼팩터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애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그죠.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로서 이제 비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서 좀 더 뭔가 추가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추가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지만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GPU라는 하드웨어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GPU는 앞으로 어디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 원천 기술을 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죠. 애플이 뭐 지금 반도체 설계 쪽에서 좀 더 이제 뭐 향상된 설계를 보여주고 이쪽에서도 뭔가 또 보여주면 되는데 그 폐쇄성 때문에도 엔비디아가 대중적인 범용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애플보다는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희원님 그러면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적어도 이제 저희가 9월에 또 나오겠죠. 8월에는 현금 50%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적이 늘어나는 종목 한 2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차라리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가 됐든 아니면 QQQ ETF가 됐든 그런 종목의 분할 매수 시드로서 한 30%를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금 들고 있고 뭐 그러면은 재미없지 않나요 하면은 저는 오히려 나머지 20%는 TLT라고 있습니다. 네, 그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년 되면은 채권 시장이 확실히 이제 올해 연말만 되더라도 지금부터 많이 좀 진정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8월 초에 있었던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이 채권 시장의 흔들림이 마지막 흔들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한 20% 정도의 수익은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차이까지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 현금을 가져가라는 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변동성을 생각하는 이유는 채권 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고점을 찍고 난 뒤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달 3%를 찍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는 3.2 전망치가 3.3이 됐고요.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거기가 3.4까지 올렸어요. 반등을 하고 있다라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YOY로 3% 중반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전월 대비로 보시더라도 국제유가가 지금 70불에서 8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택도 오히려 부담스러운 뭔가 이게 거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렌트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우스 렌트는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렌트가 떨어지니까 렌트는 뭐 이게 보합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건비, 특히 7월 고용보고서 기준에서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고는 이 국제유가도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폭염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면서 또 걱정스러운 거는 하반기 곡물 가격이 안정적일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거는 유럽의 경기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돈을 풀 것이다. 중국 돈 풀면 국제유가 더 올라갑니다. 중국 돈 풀면 원자재가 더 올라갈 거예요.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면 원자 가격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내년 1월, 내년 3월 되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금리를 못 낮추면 어떡하지? 혹은 올해 11월에 금리 한번 더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혹은 이 고금리에서 어디 하나 박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월에는 전 7월부터도 좀 위험한데요. 좀 애매한데요. 말씀드렸는데 8월에는 확실히 그 이벤트가 일본 BOJ의 YCC라는 이벤트가 이미 터졌습니다. 그 이벤트를 시작으로 채권이 흔들리고 주식이 조정이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아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을 봤을 때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도 안 돼요. 네, 반도체도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조선도 안 돼요. 조선도 이미 올해 더블 났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조선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그 문제는 이제 좋을 걸 선반영 다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2차 전지처럼 수급 빡 붙어줘야 올라가는 거고 지금부터 이미 다 왔는데 제미없는데 한 2% 3% 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2% 3% 가면 팔고 이러면은 아주 이제 위에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확하게 레벨업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올해 상반기 되도록 다 반영됐어요. 건설 기계, 미용 기기, 엔터테인먼트, 조선, 반도체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더 올라갈 게 있나 싶으면은 진짜 재미없는 은행 통신밖에 없어요. 안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기준에서는 이제는 거의 이제 살 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조정이 오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과거 데이터,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는 지금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이점일 수 있고, 혹은 현금 보유도 그러면은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실적이 좀 나오는 게 빅테크. 네. 국내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네. 위주로 해서 분할로 네. 한 30%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해 초도 핵심 워드는 포모였습니다. 네, 포모에서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는 제 주변을 보더라도 대부분 올해 벌 거 다 벌었다, 혹은 작년에 까먹은 거 올해 다 복구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장이 안 좋았다, 혹은 내 계좌는 왜 이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기 전에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물려있다고 손 놓고 있지 마세요. 물려있는 상황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응을 찾으셔야 되고,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냅두면 올라오겠지라고 하면은 안 올라와요. 올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 자체가 나중되면은 너무 아까워져요. 그럼 내가 왜 물렸는지, 이 종목이 왜 못 가는지, 혹은 내가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었는지, 혹은 쟤들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는 포모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거기 올라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는 장의 색깔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지금 차원에서는 올해 상반기랑 또 다른 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꼭 잃지 마시고요. 네, 돈은 계속 쌓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한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